자, 이번 시간에는 요 10.34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은 기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기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측정치들이 있죠. 변수들, 압력, 뭐 온도, 부피, 물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체 법칙에서 보게 되고 이제 이 전체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상기체 식이라고 하죠.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그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건 말 그대로 이상기체 식이라는 거예요. 이상기체. 실제 기체에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상기체랑 실제 기체는 어떻게 다르죠? 이상기체라는 게 실제로 있나요? 그러지가 않죠. 이상기체는 이런 관계를 그냥 간단하게 따르는 그 상상 속의 기체예요. 실제 기체랑 이상 기체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실제 기체는 예, 분자 안에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자의 크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 기체는 분자 안에 인력도 없고요. 분자의 크기 자체도 없어요. 그냥 점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실제 기체는 이 인력과 부피 때문에 좀 거동이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온도와 압력에서는 기체 간의 인력과 기체의 그 실제 크기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체가 이런 이상기체식을 거의 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상기체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성립하는 식이고요. 나중에 이상기체랑 실제기체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 반대를 봤을 식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상기체라고 상정을 할 때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의 관계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전체 관계를 보려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두 변수씩 떼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피랑 압력의 관계, 그리고 온도랑 부피의 관계, 그리고 몰수와 부피의 관계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관계를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조건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온도랑 몰수는 고정이 되어 있겠죠. 같은 온도와 같은 양의 기체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과 몰수가 똑같을 때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압력과 온도가 똑같을 때 몰수랑 부피가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보죠. 이것도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어떤 이런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있어요. 여기다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죠. 압력을 세게 가면 세게 갈수록 기체의 부피는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얻어지냐면요.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1인 기체가 있으면요. 압력을 2로 하면은 2배로 높이면은 부피는 반이 됩니다. 압력을 3배로 하면은 부피는 3분의 1이 돼요. 자,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반비례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반비례하는 관계는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반비례하는 거니까 곱해서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상수가 뭔지는 이따가 우리가 이상기체 식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관계를 볼까요? 온도와 부피의 관계. 자, 이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일인데요. 탁구공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다시 동그랗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얘를 따뜻한 물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다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듯이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다른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깨끗한 선형적 관계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면요, 기체의 부피도 깨끗하게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추면은 기체의 부피도 줄어들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이런 그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가 이런 선형적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온도를 계속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부피가 줄어들다가 0이 되는 온도가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모든 기체는 이 점에 도달하기 전에 액체나 고체로 응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기체지만 이상기체는 응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자 간의 힘이 없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상기체라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기체라면 마이너스 273도씨 이 온도에 도달하면 부피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피가 뭐 마이너스가 되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온도입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바로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예. 이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인간이 이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자, 온도의 상한선은 있나요? 몇 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온도는 뭐 거의 무한대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몇 백억 도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온도를 낮추다가 보면은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이 온도 이하로는 더 낮은 온도가 정의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온도예요. 자, 왜 온도에는 이런 하한선이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10.7 분자 운동론에 가면은 자세하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온도라는 것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가 바로 온도예요. 온도가 높으면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큽니다. 더 빨리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은 그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작아집니다. 더 살살 날아다니든지 아니면은 진동 에너지도 작게 돼요. 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하한선은 어딜까요?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무한히 작게 내려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낮은 점은 바로 0이죠, 0.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하한선 0입니다. 그러면은 온도도 무한히 내려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모든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온도,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이 마이너스 273도씨에 이르르면은 모든 물질은 열적 진동을 멈추고 운동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물질들이.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온도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온도 척도를 만들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켈빈이라는 새로운 척도를 만들었죠. 켈빈. 켈빈에서 0점은 뭐냐면 바로 이 온도입니다. 이 마이너스 273도씨를 0K로 정의를 했어요. 아주 당연한 정의죠. 가장 낮은 온도를 0K로 하고 온도 간격은 섭씨 온도랑 똑같습니다. 1K 간격과 1도씨의 간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73도가 0K니까 0도씨는 몇 K일까요? 얘보다 273도씨가 높은 거니까 역시 273K가 높겠죠? 그래서 273K입니다. 그럼 200도씨는 몇 K일까요? 단순히 여기다가 또 273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73K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식에서 그 온도가 나오게 돼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법칙에서 온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온도는 거의 대부분이 이 절대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온도.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예요. 왜냐면 섭씨 온도라는 것은 뭐 물이 끓고 어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임의적인 온도잖아요. 섭씨 온도가 뭐 50도에서 100도가 된다고 해서 뭐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거냐,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되냐,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식에 나오는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리고 섭씨 온도는요, 전부 다 절대 온도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단순하죠. 단순히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은 절대 온도 값이 나옵니다. 0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273K가 나오듯이 단순하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 온도의 이런 이제 관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죠.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단 압력과 몰수가 똑같을 때. 자,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죠? 바로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죠.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은 기체의 몰수랑 압력이 똑같을 때 기체의 절대 온도랑 부피는 서로 비례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완벽하게 정비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도랑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절대 온도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의 몰수랑 기체의 부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죠. 이것도 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요.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에다 바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공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더 빵빵해지죠? 더 커집니다, 이렇게. 예. 뭐예요? 이 안에 기체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이거죠. 이거를 예,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도 정확히 기체의 몰수랑 기체의 부피가 정비례하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냐면은 기체의 종류랑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나요? 기체의 종류랑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예. 원래는 상관이 있어요. 원래는 실제 기체마다 그 분자 간의 인력이나 아니면 분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온도와 압력에서는 거의 이상기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기체가 들어갔던 수소기체가 들어갔던 산소기체가 들어갔던 그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명한 게 있죠. 0도씨 1atm에서 기체 1몰은 얼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나요? 22.4리터를 차지하죠. 22.4리터. 실제 기체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상 기체라면 정확히 22.4리터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참고로 여기 0도씨 ATM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STP 조건이라고 그래요.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그 표준 상태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얘는 전혀 다른 거예요. 표준 상태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히 1atm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도도 여기선 0도씨지만은 표준 상태에서는 따로 온도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뭐 보통 25도씨로 많이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거니까 관련을 짓지 마세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관계가 있었죠. 보일의 법칙,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가 비례하는 샤를의 법칙, 그리고 기체의 몰수랑 부피가 비례하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봤는데 얘네들을 하나의 식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식으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이 바로 뭐냐면은 유명한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PV는 nRT다 이거예요. PV는 nRT. 자, P는 뭡니까? 압력이죠. V는 부피, N은 몰수, T는 절대 온도예요. 섭씨 온도가 아니라 반드시 절대 온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보는 이 R이라는 게 있는데 R은 상수예요. 이걸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기체 상수라고 하고 그 값은 뭐냐면요. 8.314 줄 퍼 몰 K 아니면은 0.082 리터 ATM 퍼 몰 K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럼 뭐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둘 다 사실은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리터 ATM은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리터 ATM 부피에다가 압력을 곱하면 뭐가 되나요?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부피에다가 압력을 가하면은 압력을 곱하면 에너지가 돼요. 여기도 에너지죠. 예. 그래서 서로 환산을 하면은 완벽히 똑같은 값과 의미를 갖는 두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값들이에요.
이게 뭐 시험을 볼 때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값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럼 어? 어떤 경우에는 8.314, 어떤 경우에는 0.082를 대입을 하느냐? 그건 문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몇 리터고 몇 ATM으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얘를 써야지 등식을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줄의 그런 에너지적 관점에서 그 상황이 주어졌으면은 이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서 단위를 다 쓴다면 뭘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리터 ATM이 있다면 얘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얘랑 얘를 혼동해선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를 집어넣었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한 100배를 잘못하게 돼요. 예, 재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단위를 통째로 외우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절대 얘네들을 혼동해서 잘못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상기체 방정식 Pv인 nRT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PV는 nRT죠.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법칙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일단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보일의 법칙은 어디 들어있을까요? 자,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지금 n도 똑같고요. n도 고정이 되어 있고 r도 원래 상수죠. 온도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 이만큼이 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P랑 V를 곱해서 상수가 나온다는 거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안에는 보일의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랑 부피가 비례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얘네들을 따질 때 다른 조건은 다 고정이 돼 있었죠. 얘도 고정이 돼 있었고요. n도 고정이 돼 있었고 r도 당연히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는 p분의 nr 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상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온도랑 부피가 비례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체의 몰수랑 부피도 비례하는데요. 그건 어디 나와 있나요? 예,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 몰면은요. V는 예, P분의 RT 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도 역시 상수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기체 문제를 풀 때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식을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식만 믿고 얘네들을 등한시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 계산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딱 이해를 하고 이 식을 이용해서 막 등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관계,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답이 뭘 것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꼭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여기 있는 몇 개의 관계 아니면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몇 개의 관계 그걸 통해서 계산 없이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 있는 변수들, 네 가지 변수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봤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